할아버지, 저 귀신 나오는 건물 당장 사세요. 이른 새벽 한강변에서 만난 10살 꼬마의 말에 50조 재벌 한기철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빌딩 무너지는 꿈 꾸셨죠? 목 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 못한 악몽을 들켰으니까요. 아이는 대가로 500원을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남들이 다 피하는 흉가를 사라고요. 단돈 500원에 거래된 생존의 비밀이라기엔 너무나 미친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기철의 눈앞에서 거대한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대한건설의 랜드마크가 모래성처럼 와르르 허물어지는 광경이었죠. 철근이 휘어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콘크리트 조각들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철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붙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기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기철은 그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보았습니다. 금색 테두리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 시계. 사촌 동생 영태가 즐겨 차던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형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드는 목소리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분명 영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충성을 맹세하던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허? 기철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이 실크 잠옷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마치 물에 담갔다 건진 것처럼 흥건했죠. 손을 뻗어 협탁 위에 물컵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처럼 심하게 떨리는 손이 컵을 스치자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새벽의 정적을 찢는 그 소리가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기철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꿈이 유독 잦아졌거든요. 차라리 아내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병약한 아내까지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천하의 한기철 회장이 이 넓은 저택에서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신세라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꿈들이 현실의 불길한 징조로 이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달 꿈에서 본 서류 뭉치는 일주일 뒤 실제로 분실되었고 그 전달 꿈에서 들은 이상한 전화벨 소리는 자신의 비서실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기철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가운 대신 오래된 점퍼를 걸치고 이탈리아제 구두 대신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저 답답함에 무작정 걷고 싶었거든요. 한강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야경이 물 위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검은 강물 위로 금빛 비늘처럼 부서지고 저 멀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죠. 이 화려한 도시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자신의 무덤 위에 켜진 촛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철은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동전이었죠. 내 인생이 이 동전 같구나. 처량한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죽는. 기철은 동전을 허공으로 튀어 올렸습니다. 은빛 동전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회전했고 이윽고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기철이 허리를 굽혀 동전을 쫓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발 하나가 불쑥 나타나 동전을 탁 밟아 세웠습니다. 고개를 드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 점퍼 소매가 닳아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운동화 뒷굽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하게 깊은 눈이었거든요. 이 녀석 비켜라. 기철이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발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뜸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무너지는 꿈 꾸셨죠? 기철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와장창 무너지는 꿈이요. 누가 목을 조르지는 않았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철의 척추를 타고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꿈 내용을 처음 보는 아이가 정확히 맞춘 것이었습니다. 팔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니놈 뭐하는 놈이냐? 무당집 아들이냐?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관찰력이 좋은 거예요. 우연이라고 칠게요. 아이는 밟고 있던 500원 동전을 집어들어 기철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 확률 게임 제가 100% 승률로 바꿔드릴까요? 기철은 홀린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500원 저 주시면 살 길을 팝니다. 아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안 그러면 곧 돌아가실 거예요. 섬뜩한 예언이었습니다. 기철은 불쾌함을 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한낱 거짓 꼬마에게 이런 말을 들을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툭 던진 한마디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도청기 못 찾으셨죠? 기철이 급히 뒤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근 자신이 느끼던 감시의 시선, 누군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주변엔 지금 귀가 너무 많아요. 유일하게 귀가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 해요. 기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아이는 손가락으로 북한산 자락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 검은 산 그림자가 도시의 불빛 위로 묵직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산 밑에 있는 귀신 나오는 폐건물. 저걸 사세요. 당장요. 저 흉가를? 거긴 5년째 비어있는 건물이잖아.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아이의 말은 황당했지만 이상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기철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거든요. 오늘 밤이 지나면 늦어요.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기철은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개인 비서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자산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산 폐건물 주인 찾아내. 가격은 부르는 대로 줘. 가계약금으로 3배를 송금할 테니 오늘 당장 열쇠부터 넘겨달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단 내 이름 말고 차명으로. 지금 바로 계좌 보내서 오늘 안에 끝내. 통화를 끝낸 기철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거래 성립이다. 건물 샀다. 아이는 동전을 건네받아
낡은 후드 주머니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 밤 해지면 짐 싸서 거기로 오세요. 반드시 혼자 오시고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아이는 전 이만이라며 어둠 속으로 미련 없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등이 굽은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기철은 왠지 모를 기분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기철은 멍하니 500원이 사라진 빈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동전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금빛 물결이 일렁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노망인지 아니면 인생 마지막 승부수인지 헷갈렸지만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품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살길이 아니라 5년 묵은 진실이라는 것을. 흉가 매입이 극비리에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기철은 저녁 식사 후 슬그머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등산 가방을 꺼내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상비약, 그리고 현금 뭉치.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초라한 짐을 싼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안에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남편의 손에 들린 가방에 멈췄습니다. 당신 이 밤에 어디 가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금자의 손이 가방 끈을 붙잡았습니다. 기철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녀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며칠 낚시터나 절에 가서 요양하고 오겠소. 걱정 말고 푹 자요. 기철은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금자가 뒤따라오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기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거든요. 현관 앞에서 수행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차 문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기철은 손을 저으며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할 테니 따라오지 마라. 비서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기철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저택 정문을 빠져나가자 백미러를 통해 수시로 뒤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미행이 붙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여왔거든요. 일부러 큰 길을 피해 좁은 골목으로 돌고 갑자기 유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런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신호가 끊기기 시작하자 기철은 낮에 미리 외워둔 길을 떠올리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산길을 헤드라이트 불빛만 의지해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차창을 핥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산길 끝자락에서 달빛 아래 흉물스러운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층짜리 폐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전부 깨져 있었고 회색 콘크리트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휘갈긴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접근 금지. 귀신 출몰. 기철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녕 이런 곳이 안전하단 말입니까? 차에서 내려 침낭과 랜턴만 챙긴 기철이 조심스럽게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약속대로 규빈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본 것과 같은 낡은 후드를 입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진짜 오셨네요? 겁쟁이 할아버지라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규빈의 당돌한 인사에 기철은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공기 특유의 눅눅하고 쩐내 나는 냄새였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녹슨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자라는 거냐? 여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 기철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규비는 대답 대신 벽을 주먹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구조를 보세요. 기철은 건설사 회장의 눈썰미로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자세히 보니 기둥과 내벽은 겉보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규정보다 두껍게 타설되어 있었고 내력벽의 배치가 아주 견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려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름하게 위장한 요새였습니다. 규빈이 안내한 2층의 방은 그나마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덜했고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은신처로 준비해둔 흔적이 역력했죠. 적막한 밤, 두 사람은 휴대용 버너로 물을 끓여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인류 호텔 코스 요리만 먹던 입에 인스턴트 라면이 맞을 리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국물이 꿀맛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최고의 조미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던 기철이 문득 물었습니다.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이 밤에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순간 규빈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아이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갔어요. 그 목소리에는 10살짜리가 품기엔 너무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1층 어디선가 끼익하는 쇠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녹슨 쇠가 콘크리트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었어요. 기철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거 무슨 소리냐? 여기 우리 말고 누가 있냐?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빈은 태연하게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쥐예요. 왕쥐. 하지만 기철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바닥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쿵, 쿵, 쿵. 마치 지하에서 누군가 벽을 치는 듯한 규칙적이고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장에 매달린 거미줄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바닥에 먼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철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쥐 소리가 아니다. 사람 발소리야. 기철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귀신 출몰 지역이라는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난 못 있겠다. 나가야겠어. 기철이 황급히 짐을 챙겨 방문을 열려 하자 규빈이 재빨리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작은 체구가 양팔을 벌려 문을 막아선 모습이 제법 단호해 보였어요. 비켜라. 귀신한테 홀려 죽을 순 없다. 지금 나가면 한영태한테 죽어요. 여기 있는 귀신은 회장님을 해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기철이 아이를 지나 나가려는 순간 발소리가 2층 복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낡은 나무 복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아주 천천히 마치 숨통을 조이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욱신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소리가 방문 바로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처럼 거칠고 무거운 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울었습니다. 기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빈은 오히려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작은 등이 이상하게 의연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때가 됐어요. 기철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천히 열리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규빈이 겁에 질린 기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건 귀신이 아닙니다. 아이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줄 사람이에요. 문이 완전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가 기철의 모든 것을 뒤흔들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기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규빈이 열어준 방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턱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기름기로 뭉친 긴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썩은 듯한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누더기가 된 옷 사이로 앙상한 뼈대가 드러났습니다. 기철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다리가 부러진 낡은 의자였습니다. 그것을 번쩍 들어 올려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기철을 보자마자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들고 있던 녹슨 쇠파이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철그렁 떨어졌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축 처지더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긁힌 듯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한기철 회장님이십니까? 기철의 귓가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 말투, 이 억양, 기억 저편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5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누구시오? 기철이 의자를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걷어냈습니다. 랜턴 불빛이 그 얼굴을 비추는 순간 기철의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길고 깊은 흉터, 찢어진 듯한 귓불, 깊이 패인 눈 주위의 상처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간절하고 충직한 눈매만은 틀림없었습니다. 5년 전 노정우 전무와 함께 실종되었던 최정민 비서였습니다. 정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오른팔이었죠. 최 비서? 기철의 손에서 의자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정민은 불편한 다리를 끌고 기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왼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끌렸고 이마에는 고통을 참는 듯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기철 앞에 도달한 정민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 동안 삼켜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노정우 전무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어도 함께 죽었어야 하는데 저 혼자 비겁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정민의 울음소리가 낡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기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규빈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아저씨는 죽은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만약을 대비해 만든 이 안전가옥에서 5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아빠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규빈은 야무진 걸음으로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선반 위에 놓인 도자기 조각상 하나를 작은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 부분을 꾹 눌렀죠. 지잉하는 기계음이 울리더니 낡은 마룻바닥의 일부가 스르륵 열리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기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년째 버려진 흉가인 줄만 알았던 이 건물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정민과 규빈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고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듯한 기계 냄새가 났거든요. 지하 공간에 도착한 기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되어 낡긴 했지만 한쪽 벽면에는 서버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통조림과 생수,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이곳에서 버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정민이 낡은 접이식 의자를 권하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기철은 멍하니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정민이 기철의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놈들이 브레이크를 조작한 차에 저와 전무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눈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무님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셨죠. 조작된 거라고. 그리고 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기 직전 전무님이 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어 저를 밀쳐내셨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규빈이를 부탁한다. 진실을 지켜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철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강물로 떨어졌고 다리만 다친 채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전무님의 차는 불기둥이 되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왜 내게 바로 오지 않았나? 기철이 가슴을 쳤습니다. 핏줄이 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우를 찾았는데, 사고 현장을 수백 번 뒤졌는데, 자네가 살아있었다면 왜 연락하지 않은 거야? 정민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주변도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걸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규빈 도련님까지 위험했습니다. 전무님의 유일한 핏줄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규빈 도련님. 그 호칭에 기철의 시선이 규빈에게로 향했습니다. 한강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기시감, 예사롭지 않던 그 눈빛의 정체가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규빈은 기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노정우. 우리 아빠예요. 전 아빠 아들 노규빈이에요.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규빈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의 몸이 두 팔 안에 안겼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앙상한 어깨, 제대로 먹지 못해 거친 머리카락. 기철의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정우의 아들이었다니. 그래서 눈빛이 그리 닮았었구나.
기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이런 곳에서 자라게 해서 5년 동안 묵혀두었던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기철은 친자식보다 아꼈던 정우의 죽음이 사고사가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규빈이 기철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요. 아빠가 남긴 숙제를 풀어야죠. 규빈이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보드를 능숙하게 두드렸습니다. 벽면 가득한 화이트보드에 불이 들어오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 복잡한 도표와 숫자,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다 뭐냐? 기철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이 불편한 다리를 끌며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살기가 돌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모은 증거입니다. 전무님을 죽인 놈, 회사를 좀먹고 있는 놈, 그리고 회장님까지 노리는 놈. 전부 같은 인물입니다. 규빈은 낡은 서류 가방에서 곰팡이가 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바랜 수첩이었습니다. 정우가 사망 직전까지 들고 다니던 비망록이었죠.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네가 대한건설의 미래다. 한기철. 자신이 10년 전 정우에게 써준 격려 문구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의문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의 꼼꼼한 글씨체가 빈틈없이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횡령 정황, 비자금 루트, 의문스러운 해외 송금 내역. 정우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철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정우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걸 보고 규빈이가 최 비서를 찾아낸 거구나.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대한 금고이자 증거 보관소입니다. 전무님이 생전에 만들어 두신 거죠. 놈들은 귀신 소문 때문에 5년 동안 얼씬도 못했고요. 규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셔온 거예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회장님만 접속할 수 있는 마스터키 코드요. 그게 있어야 회사 내부망에 숨겨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아빠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가 거기 있을 거예요. 기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왔습니다. 내 손으로 회사를 망친 쥐새끼를 잡아야겠다. 보여다오. 그놈이 누군지. 정민이 비장한 표정으로 가장 큰 모니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한 인물의 사진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기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사촌 동생 영태였습니다. 30년 넘게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충성을 맹세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요. 영태가. 기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영태가 그럴 리 없다. 걘 내 그림자 같은 놈이야. 내가 밥을 굶으면 걔도 굶었고 내가 잠을 못 자면 걔도 뜬 눈으로 밤을 샜어. 그런 놈이 나를 배신했다고? 기철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냉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한영태 부회장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명단입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홍콩에 3개, 싱가포르에 2개, 전부 실체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금 이체 내역이고요. 화면에 숫자들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철의 눈이 그 숫자들을 쫓았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던 날, 해외 출장 가셨던 날, 휴가 내셨던 날,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마다 거액의 회사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5년간 빼돌린 금액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규빈이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세탁되어 대한건설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는 데 쓰였어요. 전부 차명 계좌로요. 할아버지 모르게 회사 지분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기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뱃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정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노정우 전무님이 횡령범으로 몰렸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정우가 갑자기 회사 자금 100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철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태가 증거랍시고 내민 서류들과 눈물까지 흘리며 한 증언에 흔들렸죠. 결국 정우를 불러 추궁했고 정우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횡령 누명, 전부 한영태 부회장이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전무님은 오히려 부회장의 횡령을 눈치채고 증거를 모으고 계셨어요. 정민이 흐릿한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두 남자가 마주서서 격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와 영태였습니다. 이건 본사 지하 주차장 CCTV입니다. 전무님 사망 3일 전 영상이에요. 입모양을 분석해봤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형님을 속이는 건 그만두십시오. 회장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죠. 정민이 또 다른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영태가 으슥한 골목에서 험상궂은 남자들과 악수하는 사진, 고급 룸살롱에서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 봉투를 건네받는 사진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조폭 출신 건설 브로커들입니다. 한영태 부회장은 이들과 손잡고 회장님 눈과 귀를 가린 채 뒤에서 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기철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기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우가 죽을 때도 내가 영태놈 말만 믿고 수사를 덮었어. 정우야 미안하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네 원수를 품에 안고 있었구나. 규빈이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빠도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기철은 규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눈을 닮은 그 맑은 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정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한영태가 확보한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합니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면 그때가 놈의 디데이가 될 겁니다. 기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곧 주주총회야. 이대로 있다간 회사가 통째로 그놈 손에 넘어간다. 기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법적 공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한영태를 끌어내릴 명분과 현장성이 필요합니다.
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다녀와야겠다. 규빈과 정민이 동시에 반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철은 단호했습니다. 내 개인 금고에 영태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비밀 장부 원본과 인감 도장이 있다. 그걸 가져와야 증거가 완벽해져. 그리고 기철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내 눈으로 영태놈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가면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규빈은 잠시 기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딱 1시간이에요. 그 이상 지체하면 놈들이 눈치챌 거예요. 정민이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기철에게 건넸습니다. 비상시엔 1번을 꾹 누르십시오. 도청 안 되는 폰입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기철은 지하 벙커를 빠져나와 다시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어올 때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복수심과 전의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산을 내려가는 동안 기철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흉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마. 도심으로 진입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이 적들의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건물에 적이 숨어 있는지, 어느 골목에서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본가 저택에 도착한 기철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충성스러움 대신 묘하게 건방진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철은 모른 척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기철은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뒤에 숨겨둔 금고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낚시 가신다더니 벌써 오셨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기철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태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해 보였던 그 미소가 이제는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철은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두고 가서 말이다. 왜 내가 내 집에 오는 게 불만이냐? 영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불만이라니요. 다만 형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시니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가셨다가 이 이른 아침에 또 들어오시고 검진이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투에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기철은 영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본 증거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눈 뒤에 숨겨진 탐욕과 사리가 이제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걱정 마라. 내 정신은 아주 맑으니까. 기철은 금고를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챙긴 뒤 획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나서려는 그때 영태의 다음 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그 서류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영태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이빨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기철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영태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양복쟁이 4명이 일제히 움직여 기철을 둘러쌌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기철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기철이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영태는 더 이상 존경하는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30년간 써왔던 충직한 동생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섬뜩한 미소가 번졌거든요. 영태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형님이 북한산 흉가 건물 산 거 다 압니다. 기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돈 횡령해서 무당한테 가져다 바치려고 하셨죠? 요즘 굿도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기철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야. 투자 가치 때문에. 치매입니다. 영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귀신 들린 건물을 산다는 것 자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완벽한 증거죠. 형님 요즘 새벽마다 혼자 나가시고 비서 없이 움직이시고 이상한 곳에 돈을 쓰시고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영태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알츠하이머 및 심신미약 진단서. 국내 최고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권위자가 작성한 겁니다. 물론 제가 미리 부탁해둔 분이시죠. 기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진단서면 주주총회에서 형님의 의결권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형님은 요양병원 VIP 병동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영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와인 냄새와 함께 도끼 서린 숨결이 기철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영원히요. 기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기철이 영태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복쟁이들이 재빠르게 기철의 팔을 붙잡아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65세 노인의 힘으로는 젊은 장정 넷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형님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내 부친이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 형님이 저를 걷어주셨죠. 영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평생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형님, 감사와 욕심은 별개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인 노릇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거실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대한건설 한기철 회장, 무속 신앙에 심취해 회사 경영 손나. 주가 급락세. 기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건 제가 미리 안내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도 비슷한 기사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순간 기철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검찰 요청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기철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30년 동맹이었던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른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부회장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뚜뚜.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기철은 손에서 힘이 빠져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영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오늘 밤은 방에서 조용히 주무시죠. 혹시 모르니 밖에서 문은 잠그겠습니다. 양복쟁이들이 기철을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 아래로 경호원들이 배치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철은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규빈이 말이 맞았어. 놈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어.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들자 안에 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상 열쇠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여보, 빨리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 내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대요. 영태 씨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금자가 기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정원 끝에 개구멍 있잖아요. 거기로 빠져나가면 뒷골목으로 연결돼요. 금자가 자신의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와 차키를 꺼내 기철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내 비상금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차키. 뒷골목에 세워뒀어요. 기철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신혼 때처럼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떡하고? 난 괜찮으니 어서 가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살아요. 기철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검버섯이 핀 손등,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평생 자신 뒤에서 묵묵히 내조해온 손이었습니다. 꼭 데리러 오겠소. 반드시. 기철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 끝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개구멍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탈출했다. 당장 잡아. 손전등 불빛이 정원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엉금엉금 개구멍을 빠져나가 뒷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5세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양복 바지가 찢어지고 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득 한강변에서 만난 그 아이에게 건넨 500원짜리 동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동전 하나가 과연 자신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아내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 금자가 봉사활동이나 시장을 다닐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타던 평범한 회색 세단이었습니다. 항상 기사가 관리하던 최고급 세단과는 전혀 다른 거친 엔진 진동이 핸들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기철은 익숙지 않은 좁은 운전석 시트를 억지로 뒤로 밀며 엑셀을 잇는 힘껏 밟았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뒤에서 검은 차량 2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죠. 기철은 규빈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밖은 한영태 세상이지만 이 건물 안은 제 세상이에요. 갈 곳은 오직 하나, 흉가뿐이었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한 요새이자 반격의 기지였거든요. 기철은 핸들을 급하게 꺾어 차량 통행이 많은 번화가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들 틈에 섞이면 이 평범한 회색 차는 보호색을 띤 것처럼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고 갑자기 방향을 틀고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했습니다. 기철은 택시 정류장에 차를 버리고 뛰어내렸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모자를 사서 눌러 쓴 뒤 택시를 잡아탔어요. 북한산 입구로 가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택시를 2번 더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야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흉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검게 솟아있는 그 건물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흉가 입구에 도착한 기철은 탈진하여 쓰러지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규빈아, 최비서. 문이 열리고 규빈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사하셨군요. 정민이 달려와 기철을 부축했습니다. 지하 벙커로 돌아온 기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한 양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명품 구두 한 짝은 도망치다 벗겨졌습니다. 바지 무릎은 찢어져 피가 배어 있었고 얼굴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놈들이 내가 미쳤다고 소문을 냈더구나. 기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좋다. 제대로 미친 개가 되어 물어뜯어 주마. 지하 벙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웅하는 기계음과 함께 벙커의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다리로 테이블을 짚고 버텼죠. 지금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당이 떨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규빈이 편의점 봉투에서 찌그러진 단팥빵 하나와 우유를 건넸습니다. 기철은 빵 봉지를 뜯어 거칠게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맛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투를 앞두고 연료를 채워 넣는 심정이었죠. 우유로 퍽퍽한 빵을 넘기며 기철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배도 채웠으니 이제 밥값 해야지. 바로 시작하자. 기철의 재촉에 규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이건 아빠가 남긴 비자금 추적 알고리즘이에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만든 미완성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지막 키 코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았죠. 규빈이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기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수학을 공부해서 그 키를 완성했어요. 아빠가 못다한 일을 제가 끝내려고요. 10살짜리 아이의 눈에 5년간의 외로움과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텨왔을까요? 규빈이 엔터키를 쳤습니다. 기철이 금고에서 가져온 비밀 장부 데이터와 벙커에 저장된 자료가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이 소용돌이 치더니 이윽고 붉은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한영태 비자금 최종 경로 확인됨. 기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번호, 예금주 명의로 사용된 영태의 가명, 그리고 5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정민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금들이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매수할 검은 돈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총 일주일 전마다 특정 이사들 계좌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 날짜, 수취인.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규빈이 오래된 음성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남긴 녹음 파일이에요. 잡음이 심해서 복원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노이즈 제거 필터가 작동하자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노정우 차 브레이크, 확실하게 손봤지? 영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들어온 그 목소리. 네, 부회장님. 산길에서 작동 안 되게 해뒀습니다. 걔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기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기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악마였어. 정우를, 우리 정우를 그렇게. 기철은 화면 속 영태의 이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서, 방송국, 금융감독원에 다 보내. 온 세상에 이놈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려. 규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익명 제보 시스템 창이 열리고 주요 언론사 제보란이 동시에 떴습니다. 준비해둔 파일들이 일제히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 시작. 전송률 바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 20%. 기철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 어딘가에 있는 영태의 집무실에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장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북한산 흉가 쪽 IP에서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영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금융감독원과 방송국 서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회장님 관련 자료로 추정됩니다. 영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와인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막아. 당장 막으라고. 전송되면 우린 다 죽어. 해커들이 역해킹을 시도했습니다. 벙커의 방화벽을 뚫으려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규빈이 짜놓은 보안 코드는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전송률 50% 돌파. 규빈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재빠르게 방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영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터넷선을 끊어버려. 물리적으로 차단하란 말이야. 흉가 근처 전신주에 잠복해 있던 영태의 직원이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신주에 올라가 펜치로 광 케이블과 전력선을 무작위로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률 85%. 거의 다 됐습니다. 기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벙커 안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붉은 경고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팍!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암전되고 서버 장비들의 윙윙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벙커를 삼켰습니다. 안 돼. 기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규빈이 재빨리 비상손전등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네트워크 연결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전송 실패. 85%에서 멈춘 채 모든 데이터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민이 급히 천장에 설치된 잔망경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놈들이 눈치챘습니다. 외부 전력과 통신선을 전부 끊었어요. 기철은 충격의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규빈아, 다른 방법이 없느냐? 탄식 대신 질문을 던지는 회장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복수도 영태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둠 속에서 규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눈에는 절망 대신 결연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전기를 끊었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보냈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곧 들이닥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규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밖은 한영태 세상이지만 이 캄캄한 건물 안은 제 구역이라고 했죠?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증거 전송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면 증인은 남아요. 우리 셋이 살아서 법정에 서면 그게 곧 증거가 돼요. 규빈이 손전등을 들어 지하 벙커의 비밀 통로를 비췄습니다. 전쟁 준비하세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태는 사이버 보안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위치 좌표를 확인한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흉가. 형이 샀다던 바로 그 건물이었거든요. 그 늙은이가 거기 숨어 있었군. 영태는 신복인 행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 용역들 보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전화기 너머로 행동대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얼굴을 아는데 애들이 겁먹지 않겠습니까? 영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얼굴 확인하지 말라고 해. 그냥 걸리적거리는 건 다 치워. 알아서 해. 새벽 2시 흉가 주변 산길로 검은색 승합차 5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접근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굴러온 차들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용역 3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았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기철은 지하 벙커의 잔망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저 많은 놈들을 우리 셋이서 어떻게 당해.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65세 노인, 다리 절룩거리는 부상자, 그리고 10살짜리 아이. 무장한 용역 30명을 상대하기엔 너무나 무력한 조합이었거든요. 정민이 쇠파이프를 단단히 움켜쥐고 문 앞에 섰습니다. 불편한 왼쪽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두 분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규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힘으로 하면 1분도 못 버텨요. 머리를 써야죠. 아이는 흉가의 구석진 배전반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판을 열자 숨겨진 레버가 나타났습니다. 규빈이 그 레버를 힘껏 당기자 우뭉거리는 소리와 함께 건물 내부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비상자가 발전기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규빈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 건물은 그냥 흉가가 아니에요. 요새예요. 그 순간 1층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용역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나오십시오.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고함 소리와 함께 집기들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의자 부서지는 소리, 거친 발소리가 뒤섞여 울렸습니다. 규빈이 재빠르게 2층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콘솔 앞에 앉아 낡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규빈의 손가락이 첫 번째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작전명, 귀신의 집. 아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용역들은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당황했죠. 뭐야, 비야? 갑자기 왜 물이 떨어져?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물과 함께 바닥에 미리 발라두었던 공업용 윤활유가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순식간에 복도 바닥이 빙판처럼 미끄러워졌습니다. 으악! 선두에 섰던 용역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놈들이 그 위로 쓰러졌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뒹굴고
야구 방망이가 튕겨나갔죠. 욕설과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규빈은 곧바로 두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은 공조기 환풍구에 연결된 스피커가 최대 볼륨으로 켜졌습니다. 키에액, 쇠를 긁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를 합성한 기괴한 소음이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소리가 벽을 타고 메아리치며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웅웅거리는 저주파 음향까지 더해져 심장을 압박했습니다. 용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귀신 소리다. 여기 귀신 나온다는 소문 진짜였어. 미신을 믿는 용역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규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세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 끝에 설치된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작동했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져 나온 물안개 위로 하얀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잡한 홀로그램이었지만 어둡고 물 쏟아지고 괴성이 울리는 공포 상황에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귀신이다. 살려줘. 용역 몇 명이 무기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또 넘어지고 기어서라도 출구를 향해 달아났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CC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철은 박장대소했습니다. 꼴 좋다. 배를 잡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통쾌함에 주먹을 휘둘렀어요. 규빈이가 제갈공명보다 낫구나. 10살짜리가 30명을 쫓아내다니.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행동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고함쳤거든요. 도망치지 마. 저거 다 가짜야. 프로젝터랑 스피커일 뿐이야. 다시 들어가. 행동대장이 도망치는 부하들을 걷어찼습니다. 독이 오른 그와 정예 멤버 여러 명이 다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바닥을 조심하며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접근했습니다. 규빈의 손이 마지막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건 마지막 수단이에요. 계단 손잡이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 트랩이었습니다. 용역들이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규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용역들이 감전되어 나뒹굴었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기절할 정도의 전압이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행동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진입 불가입니다.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애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태의 이성 잃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시간 없어. 주주총회가 코앞인데 못 들어가면 나오게 만들어. 어떻게요? 영태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기름 부어. 연기로 질식시켜서 기어나오게 만들어. 행동대장이 주춤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한기철 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타 죽으면 죽는 거고 살아서 나오면 즉시 정신병원에 데려가. 영태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둘 다 나쁘지 않으니까 당장 불 질러. 용역들이 승합차 트렁크에서 휘발유통을 꺼내왔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기름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CCTV로 밖을 지켜보던 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손에 든 컨트롤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놈들이 불을 지르려나 봐요. 기철과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쾌했던 방어전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함정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이라는 절대적인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규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열한 놈들에게 굽히느니 차라리 잿더미가 되는 게 낫다는 오기가 생겼거든요. 적어도 진실을 알고 죽으니까요. 문제는 이 아이였습니다. 정우의 유일한 핏줄, 10살밖에 안 된 이 아이까지 여기서 끝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염병이 1층 로비의 낡은 목재 바닥에 닿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휘발유를 머금은 나무가 순식간에 타올랐고 주황빛 화염이 허공을 하찼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불은 마른 장작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거든요. 매캐한 검은 연기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순환 장치도 전력이 끊기며 멈춰버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연기가 폐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기철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규빈아, 다른 탈출구는 없냐? 지하로 빠지는 길이라도. 규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 으름으로 검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1층은 이미 불바다예요. 지하 통로도 1층을 거쳐야 해요. 막혔어요. 정민이 쇠파이프를 단단히 쥐고 일어섰습니다. 불편한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제가 놈들을 뚫겠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길을 만들 테니 그 틈에 두 분은 도망치십시오. 기철이 정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다 같이 살아야지. 누구 하나 죽는 꼴은 못 본다. 정우도 그걸 원하지 않아.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정우가 자신을 차 밖으로 밀어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다 같이 살자고. 인터넷은 끊겼고 스마트폰은 먹통이었습니다. 119에 전화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규빈이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며 벙커 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에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어 눈에 띄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낡은 무선 송수신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죠. 디지털은 막혔지만 규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날로그 주파수는 못 막아요. 아이는 송수신기의 뒷면을 뜯어냈습니다. 오래되어 배선이 끊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규빈은 떨리는 손으로 끊어진 선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테나 출력이 약해요. 이대로는 신호가 산을 못 넘어요. 규빈이 주변을 둘러보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굵은 구리선이 보였습니다. 피레침 연결선이었습니다. 저걸 안테나로 쓰면 규빈이 의자 위에 올라가 구리선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송수신기의 안테나 단자에 강제로 연결했습니다. 스파크가 튀었지만 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리는 보낼 수 없어요. 마이크가 고장났거든요. 하지만 신호는 보낼 수 있어요. 규빈이 전원 스위치를 깜빡거리며 신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모스 부호를 몰라요. 그때 기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봐라. 내가 할게. 규빈이 의아한 눈으로 기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무전기 없을 때 쓰던 방식이다. 모스 부호는 몸에 배어있지. 기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선 가닥을 잡았습니다. 접촉시키면 신호가 나가고
떼면 끊기는 원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스파크가 튀며 손가락 끝이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기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신이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정우의 절친이자 낚시광인 조민혁 검사. 특수부 검사인 그는 1년에 딱 하루 정우의 기일에 흉가 근처 저수지를 찾곤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기철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저수지 낚시터에서 민혁은 혼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옆에는 낚싯대 대신 낡은 군용 무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거든요. 정우야, 벌써 5년이다. 민혁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주를 한 잔 땅에 부었습니다. 네 원수를 못 잡아줘서 미안하다. 증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난 친구라 미안해. 그때 무전기에서 치지직하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민혁은 무심코 손을 뻗어 전원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스위치 위에서 멈췄습니다. 잡음 속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이건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 시절 배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모스 부호 귀를 무전기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신호는 간절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며 한 글자씩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니셜을 조합해보던 그의 입에서 외마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기, 철, 대한건설 회장. 며칠 전 뉴스에서 치매에 걸렸다느니 무속에 빠졌다느니 하는 기사가 쏟아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신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재, 도움.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주병이 쓰러지며 땅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신다. 위치는 신호의 강도를 분석했습니다. 방향은 북쪽, 산 위쪽이었습니다. 흉가다. 민혁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지휘하는 특수수사팀에 비상호출을 걸었습니다. 전원 집합. 위치는 북한산 폐건물. 소방차도 같이 불러. 다시 흉가 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2층 방문 앞까지 번졌습니다. 나무 문이 타들어가며 시뻘건 빛을 내뿜었고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기철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가락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규빈과 정민을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만 했거든요. 규빈은 연기를 마셔 심하게 기침하면서도 기철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기철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제발 조금만 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연기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불길이 넘어오지 못하게 입구에 가구들을 쌓고 나뭇물을 뿌리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기철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려는 순간 송수신기에서 희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기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받았다. 응답이 왔어. 기철이 외쳤습니다. 늙은 회장의 연륜과 어린 천재의 기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1층의 기둥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며 균형을 잃을 뻔했죠. 건물이 무너진다. 빨리 옥상으로.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불길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세 사람은 깨진 창문을 통해 비상 사다리로 향했습니다. 녹슨 사다리가 삐걱거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용역들이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티려나? 부회장님한테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겠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곧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기철은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화염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너머로 용역들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사리와 뜨거운 불길이 동시에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기철은 규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정우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버텨야 한다. 단 10분만이라도 버텨야 해. 저 멀리 어둠 틈새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스치듯 들려왔습니다. 과연 그 소리는 제 시간에 도착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온 마지막 환청이었을까요? 옥상으로 대피한 세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겨를도 없었죠. 발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신발 밑창이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며 옥상까지 열기를 뿜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데이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각 서울 도심 어딘가에서 영태는 행동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태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확인 사살 필요 없어. 혹시 기어 나오면 바로 잡아. 정신병원 구급차 대기시켜놨으니까. 알겠습니다. 행동대장은 부하들에게 고함쳤습니다. 입구 지켜.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 용역들은 연기가 자욱한 건물 출입구마다 촘촘하게 진을 쳤습니다. 완벽한 진퇴양난이었죠. 옥상에서 기철은 기침하는 규빈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품에 안은 낡은 가방을 놓지 않는 것이 보였어요. 연기를 마셔 쿨럭거리면서도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무거우니 버려라.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기철이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빈이 두 팔로 가방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노트북. 아빠 목숨값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절대 못 버려요. 이거 없으면 아빠 원수 못 갚아요. 기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버지의 복수를 놓지 않고 있다니요. 알겠다. 가방 꼭 잡고 있어라. 기철이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민이 옥상 한쪽에 있는 낡은 물탱크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판으로 된 저수조였습니다. 정민은 쇠파이프로 탱크 하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쾅! 녹슨 철판이 찢어지며 물이 쌓아 쏟아져 나왔어요. 물이 뜨거운 바닥에 닿자 수증기가 피어올라 잠시나마 열기를 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터였어요. 물이 다 빠지면 다시 화염의 열기가 덮칠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산 아래쪽에서 강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핏 들어도 한두 대가 아니었죠. 뭐야? 경찰이야? 행동대장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길을 따라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꼼짝 마.
서울지검 특수부다. 확성기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 차량 10여 대가 용역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이닥쳤어요. 차문이 열리며 방탄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역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로는 경찰차들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산 위도 산 아래도 막혔어요. 전원 체포해. 한 놈도 놓치지 마. 민혁의 지시에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까 옥상으로 올라가려던 행동대장이 잽싸게 담을 넘으려 했지만 특공대원에게 뒷덜미를 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사내가 발악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수갑뿐이었죠. 뒤이어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시작했어요. 굵은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불길을 덮쳤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사다리차 한 대가 건물 옆에 멈춰선 후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구조대입니다. 소방대원이 기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애부터 구해주십시오. 기철이 규빈을 소방대원에게 넘겼습니다. 규빈이 가방을 꽉 안은 채 사다리차에 실렸습니다. 이어서 정민이 마지막으로 기철이 구조되었어요. 지상으로 내려온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옷은 찢어지고 타서 넝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모두 살았어. 민혁이 달려왔습니다. 기철 앞에 서서 차렷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민혁의 시선이 기철 옆에 선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동자가 흔들렸죠. 최 비서?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정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진짜 살아 있었던 거야? 정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혁이 그제야 정민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자식아, 살아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내가 얼마나. 두 남자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정우가 맺어준 인연들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기철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네. 회장님,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검사라도 하셔야죠. 지금 몇 시냐? 기철이 물었습니다. 민혁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8시입니다. 주주총회 시작 1시간 전입니다. 기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을린 얼굴을 손으로 대충 닦아내며 일어섰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가자.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내 회사를 훔치려는 도둑놈을 잡으러. 민혁이 기철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 꼴로 가시게요?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최소한 응급치료라도 받으세요.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모습 그대로 가야 하네. 내가 겪은 지옥을 주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지. 말로 하면 누가 믿겠나. 기철이 규빈에게 손을 내밀자 아이는 말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규빈아, 무서우냐? 규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서 새하얀 이가 드러났어요. 아니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기철은 정민에게도 말했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세. 가서 정우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5년 동안 죽은 자 취급받으며 이 지옥에서 버틴 이유가 뭔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 아니었나.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같이 가겠습니다.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세 사람이 검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행렬이 사이렌을 울리며 대한건설 본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기철은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규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여전히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후드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 터였죠. 내 목숨을 구한 500원. 그리고 500억보다 귀한 내 진짜 가족. 기철은 아이의 이마에 묻은 검댕이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이 정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코를 살짝 찡긋거리며 자는 모습까지.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산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대강당. 임시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단상 위에는 영태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맞춤 양복에 금색 커프스 버튼, 반짝이는 구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자의 여유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영태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 떨림까지 섞어 넣었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거렸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형님. 아니, 한기철 회장님은 현재 심각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기철이 흉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새벽에 혼자 집을 나서는 모습,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까지 모두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조작된 알츠하이머 진단서까지 함께 띄워졌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저러니까 회사가 휘청거리지. 분위기가 영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죠. 그는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선언하려 했습니다. 그럼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쾅!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어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흙먼지와 그을음으로 뒤범벅된 옷, 찢어진 바지, 한쪽만 신은 구두, 헝클어져 엉겨붙은 머리카락. 얼굴에는 검댕이가 묻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기철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날 해임해. 사자우 같은 고함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사봉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귀신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어요. 형님? 어떻게?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뒤를 규빈과 정민, 그리고 민혁이 따랐습니다. 기철의 발자국 소리만 조용해진 강당에 묵직하게 울렸어요. 영태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검찰 신분증을 번쩍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검찰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당하고 싶습니까?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기철은 멈추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영태의 앞에 선 기철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영태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기철이 마이크를 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몰골이 흉해서 놀랐나? 기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나의 사촌 한영태가 나를 죽이려고 불지른 증거다. 어젯밤 저놈은 내가 숨어있던 건물에 불을 질렀다. 나와 10살짜리 아이까지 불에 태우려 했어.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태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회장님이 치매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때 규빈이 단상의 노트북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증거 여기 있어요.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영태의 조작된 영상 대신 다른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흉가 지하 벙커에서 확보한 비자금 장부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번호, 페이퍼 컴퍼니 명단, 5년간의 횡령 내역이 숫자로 줄줄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노정우 차 브레이크, 확실하게 손봤지? 영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걔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태의 육성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살인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배임 횡령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태 편을 들던 이사들이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쥐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듯 재빠른 몸놀림이었습니다. 영태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단상을 내려가 뒷문으로 향하려는 순간 정민이 다리를 걸었습니다. 퍽! 영태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말끔했던 맞춤 양복이 구겨지고 금색 커프스 버튼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정민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노정우 전무님 몫이다. 5년 동안 품어왔던 복수의 한마디였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쓰러진 영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영태 씨,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영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그가 기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기철은 차가운 눈으로 영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발을 빼며 뒤돌아섰어요. 내 사촌 동생은 5년 전에 죽었다. 죗값 달게 받아라. 기철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꽂혔습니다. 영태가 절규하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자 강당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기철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로 회사에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규빈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을린 얼굴에 10살짜리 아이가 기철 옆에 섰어요. 이 아이는 억울하게 죽은 제 후계자 노정우 전무의 아들 노규빈입니다. 5년 전 정우는 횡령범이 아니라 진짜 횡령범을 잡으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5년을 버텨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규빈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철은 경영 정상화를 약속하며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온을 되찾은 기철의 대저택 거실에는 규빈의 장난감과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자 여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밥상을 차렸고 정민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비서실장으로 복귀했어요. 민혁은 영태의 기소를 마무리하고
정우의 묘소에 꽃을 바쳤죠. 어느 화창한 오후 회사 옥상 정원 벤치에서 기철과 규빈이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어요. 규빈이 주머니에서 그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은빛 동전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규빈이 장난기 어린 눈으로 기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이 500원으로 퉁치려고 하셨죠? 기철이 껄껄 웃으며 규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검버섯이 핀 손등, 굵어진 손마디. 하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이 녀석아, 그건 그냥 500원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입장료였다. 기철이 규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눈을 닮은 그 맑은 눈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입장료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야. 규빈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에이, 그래도 너무 싸다. 최소한 500만 원은 내셔야죠. 500만 원? 이 녀석이 어디서 바가지를 씌워. 기철이 규빈의 옆구리를 간지럽혔습니다. 규빈이 깔깔거리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규빈의 손에서 500원 동전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작은 동전 하나가 재벌 회장의 목숨을 살리고 천재 소년에게 가족을 찾아주고 죽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게 해주었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500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